안녕하세요. 공교 선생입니다. 자, 이제 2025 국가직 국어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굉장히 좀 쉬웠죠, 그죠? 네, 간략하게 총평을 좀 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국가직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것은 지방직을 어떻게 잘 칠지에 대한 어떤 얘기니까 문제에 대해서 뭐 꼼꼼한 분석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초시생 입장에서 국가직이 어떻게 출제되었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 점수 받겠거니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국가직을 친 이후에 지방직을 잘 치기 위해서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셔가지고 해설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간간히 이제 이 국어 과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그런 양상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뭐에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좀 긴 얘기도 살짝씩 드릴게요. 자,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이번 국가직은 평균 정답률이 88% 또는 87% 정도로 굉장히 쉬운 시험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총평이 좀 그렇나요? 해제라고 얘기했는데 해제는 이게 사실 제가 뭐 수능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향성을 예측하면서 그걸 적중시켜 왔지만 이번만큼 정말 생각했던 그대로 시험이 출제된 게 정말로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나왔거든요. 일단 시험은 쉬울 거다. 예, 별 문제 없이 쉬울 거다. 그러니까 뭐 논리만 하더라도 저는 양형 완전 줄였잖아요.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논리에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고 그 방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다 깔끔하게 풀렸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 좀 출제될 것 같다. 앞으로 이 경향성 자체가 국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7급이 피셋 기본이고 5급이 피셋 심화입니다. 그러면 9급은 피셋의 그쵸? 기본 이전 버전인 거예요. 네. 기본 이전에 뭐가 있지? 여하튼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피셋의 마이너스 버전이기 때문에 따라서 피셋이 원래 과학과 기술 지문이 되게 좋아했다고요. 근데 이번에 대거 새 지문 정도가 과학과 기술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이 지문에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 내용이 갈리는 정보량 자체도 많아지면서 내용이 분화되는 그런 분기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강의를 들어보셨을 때 잘 이해되시는 걸로 이따가 이제 해설 강의하면서 지문 뜯어 먹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아마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내게 시간이 단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잘 푼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여기 이 국가직의 시험지에 출제되었던 문법 문제를 굉장히 깔끔하고 잘 풀어내셨을 거예요. 이때 깔끔하고 잘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지문 안 읽고 선택지만 보고 정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까지 풀어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22분에 100점 컷이 나올 겁니다. 이게 22분 컷에 100점이 나왔을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100점을 맞았어.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난도가 떨어지는 시험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30분에 100점이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위험합니다. 이 정도 난도에 30분에 100점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시험은 분명히 쉬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확률이 월등히 높단 말이죠. 물론 이것과 똑같이 심지어 이것보다 더 쉬운 시험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제가 출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보더라도 쉬운 시험이었고 앞으로 한국사가 검정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어려운 걸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나는 2년대 시험 안 칠 거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인사혁신처의 마인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사혁신처는 당연히 한국사 빼고 이제 남아있는 과목이 이제 4과목으로 줄 텐데 이 4과목으로 어떻게 변별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각각의 과목에 대한 변별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목표가 점점점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처음에 너무 쉬운 걸 던졌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인사혁신처도 쉽게는 만들겠지만 이 정도로 쉽게 만들 줄 몰랐던 겁니다. 원래 좀 그렇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좀 쉽게 만들자. 너무 어려우면 안 돼 하면 갑자기 확 쉬워지는 그런 시험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런 버전이고. 그럼 이제 좀 솔직히 제가 인사혁신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쫄립니다. 이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 변별력이 어떻게든 평균 정답률이 75%까지는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지방직이 어려워질 확률이 좀 높겠죠. 물론 지방직도 그렇게 어렵게는 출제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모르죠. 막상 이렇게 열어보고 나니까 너무 이거 정답률이 떠 있으니까 이걸 낮추기 위해서 몇 문제를 고쳐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앞으로 어려워질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 조건들을 보면 제 총평에서 썼지만 글 쓴 데에 따르면 이 시험 자체는 어려워질
조건들을 다 갖춰놓은 겁니다. 조금만, 한 몇 개만 매력적인 오답을 집어넣고 정답을 살짝만 비틀어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험으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30분에 100점 받은 학생은 40분에 90점 받을 거예요. 근데 40분에 90점이면 넌 탈락이에요. 네, 이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계속 겁 주려고 하는 거 맞구나. 쏘리. 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만들어 오고 야,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면 이제 난도가 올라가라고는 알고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 딱 한 방울만 첨가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려워지는 시험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번 시험은. 근데 이번 시험 그러지 않은 거 보고 야, 이거 국어는 이제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확률론이에요. 지방직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어려워질 확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내가 방심하지 말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이 총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 읽어보시면 지문의 길이, 과학기술 지문 소재의 등장, 줄분 형식의 논리, 어려워질 수 있는 요건들 다 갖췄습니다. 다만 헷갈리는 정답, 매력적인 오답, 요걸 조금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거 몇 개만 건드려주면 갑자기 시험 시간도 확 늘어나고 정답률도 확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문법은 예시문항 1처럼 예시문항 2에서는 솔직히 문법 개념 알고 있는 게 그렇게 큰 도움 되지 않았죠. 근데 예시문항 1처럼 문법 개념을 알고 있으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직이 만약에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리 한번 겁을 먹는다면, 고득점자라면 충분히 지방직까지 문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을 꼭 하셔야 되고, 문법 잡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번 문법은 그냥 제가 적중했죠. 완벽히 적중했습니다. 개기문 문법에서 거의 묻고자 하는 요소를 다 똑같이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좀 완벽하게 100% 적중했다고 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지문을 못 썼지만 그냥 의의 발음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 다 물었고 선택지도 되게 비슷한 논리로 전개했기 때문에 100% 완벽히 적중했어요. 언어의 어떤 본질, 그것도 완벽하게 적중했죠. 보시면 개기문 문법에 오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출제할 수 있는 게 뻔했다고요. 기껏 해봤자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의 난도로 봤을 때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법 문제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능에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의 쉬운 버전으로 제가 다 바꿔놓은 그 개기문 문법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안에 적중이 될 거니까 그 문제들을 꼼꼼히 풀어보시고 혹시 그 안에서 너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강의를 들으시고 그 개념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직 감기에서 회복이 좀 덜 돼서 자, 종종 이렇게 기침을 할 건데 양해 부탁드리고 자, 이제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시험은 쉬웠다. 하지만 어려워질 확률이 월등히 높은 시험이고 이 상태에서 몇 개만 건드리면 분명히 시간이 부족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고득점자라면 문법을 놓치지 말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문법을 채워넣는다. 자, 문법을 채워넣을 때는 개기문 문법의 문제를 쭉 풀어보다가 혹시 너무 감이 안 잡히는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부터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잡으시면 깔끔하게 잡아낼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런 것 있죠. 외래어나 외국어 우리말로 다듬는다라고 하는 원칙이나 아니면 주술 관계나 아니면 정확한 어휘 사용이나 아니면 등위 접속이죠. 등위 접속 같은 것들을 잘 한번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주야장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예시문항 1과 예시문항 2로 맞춰서 이 원칙 대부분을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걸로 계속 반복 훈련시켜 드렸죠. 그대로 나왔죠. 자, 그래서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마스터 플랜 이거 너무 어려운 외래어고 이런 외래어는 빼야겠죠. 기본 계획으로 바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본조사의 대상은 누구누구이다라고 해야지 본조사의 대상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좀 중복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본조사의 대상은 어떠어떠한 기업이 대상이다 라고 바꿔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2번은 잘 고쳤습니다. 자, 그런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에 조사를 맡긴다. 흐름에 자연스럽습니다. 수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문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3번은 3번은 이 위탁을 굳이 수주함으로 바꾸면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정답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 니를 바로 보니까 등위 접속이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이제 마지막에 파이널 때 엄청 연습을 많이 했던 건데, 자, 하는데 디지털 교육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를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학교 현장 교수 학습 환경 개선 정책 개발에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맞춰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리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는데 제대로 맞춰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4번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게 해설 강의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원칙 다시 공부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해제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준비하면 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렇게 준비했잖아요. 나만 했나?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들이 반복될 테니까 이 원칙을 정말로 계속 해보자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84%의 정답률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물론 이제 제 강의를 안 들은 친구들의 그 정답률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신공모에서는 이 정도 나오면 거의 100% 정답률이 나왔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은 정말 쉬운 문제죠. 개요인데 개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된다? 요게 중요하죠. 원인과 개선 방안, 대책. 요것이 다 어떻게 된다? 매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개선 방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하면 1번에 대한, 자, 지금 제도가 부족하니까 제도를 뭔가 더 이게 보충해야 된다. 제도를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1번이죠. 자, 그래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가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고, 2번에 고용업주의 인식이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고용업주의 인식을 좀 채워넣는 어떤 방법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에 고용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과 지도를 확대하면 관계법에 대한 인식이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청소년 노동자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어, 사회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3번처럼 그러면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이 인권에 대해서 이 인권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채워주면 되겠죠. 4번에 청소년 고용업체 규모 축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아니, 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나요? 자,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4번은 해결책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원인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 풀면 됐고, 그대로 잘 풀렸죠. 물론 쉬웠습니다. 94%의 정답이고. 3번 개념 설명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지시 잘 풀자는 거지. 지금 이 개념을 하나 익혀가지고 그럼 또 이게 지방지시 또 합성어 파생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그리고 솔직히 어근과 접사에 대한 개념 잡고 합성어 파생어 설명 정확하게 하는 데까지만 30분 걸려요. 자, 그런 건 바라지 마시고, 자, 지금 우리가 이걸 봤어. 근데 왜 보냐고. 당연히 이 빈칸만 먼저 보고, 이 만약에 빈칸에 채워질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안 채워질 것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 지문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읽었어. 그러니까 스승과 같은 단어에서는 접사음이 있으니까 뭐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접사가 있으면 뭐? 파생어가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이거 뭐의 문제다? IC 분석의 문제라고 했죠. 쓴웃음이, 자, 쓴웃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이게 합성어인지 파생어 분석하는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딱 두 토막 해야 된다. 만약에 세 토막을 해가지고 여기 접사 있네, 파생어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고 했죠. 딱 두 토막만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쓴 웃음으로 딱 두 토막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어미 날려야 됩니다. 자, 어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합성어, 파생어 분석할 때는. 근데 쓰는 쓰다라고 하는 거에 뭐고? 어간이니까 어근이고, 웃음은, 자, 지원자 뭐예요? 어절 구성하죠. 웃음 좋다. 이렇게. 나는 그 웃음 좋다.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하나의 어절 구성하면 어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파생어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합성어야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에는 파생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웃음은 파생어지만 이 웃음이 또 다른 단어의 형성에 참여돼. 즉 이렇게 쓴웃음 같은 데는 뭘로 참여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의 어근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어 어근을 답으로 하고 있는 게 4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푸는데 솔직히 3초 컷은 심했다 치고 10초 컷은 확실하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내가 10초 안에 문제를 풀어야지.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야, 이 지문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근이 뭔지, 접사가 뭔지 파악이 됩니까? 네? 이 지문 갖고 이게 뭐가 접사고 뭐가 어근인지 충분히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니네들이 잘 알고 있지? 라고 이미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88%의 정답률이에요. 장담한데 이거 초시생한테 풀라고 하면 50%의 정답률 나옵니다. 확실해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88%까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재시생들이 굉장히 많고, 재시생 그래도 문법 좀 어느 정도 한 거죠. 어느 정도 이게 접해본 내용이 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문법 개념 꼭 익히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일단은, 94%의 정답률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해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왜 얘는 조금만 더 건너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지문의 요건을 형성했냐는지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문학 영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문학도 뭐 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이전과 뚜렷이 구별되는 유형과 성격의 문학 작품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독자층이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문학 독자층은 흔히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뭐다? 자, 구활자본 고전소설과 일부 신소설의 독자. 그래서 얘가 누구고? 전통적 독자층이다 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요러한 분들. 네 가지네. 세 가지죠. 이걸 지켜봤던 근대적 독자층이다. 자, 그러면 이게 독자가 어떻게 쪼개진다? 전통 독자랑 그 다음에 근대적 독자로 이렇게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전통 독자는 1. 어떠어떠한 장르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시면 2. 자, 전통적 독자층에는 노동자, 농민, 양반, 부녀자 등이 속한다 해서 자, 어떤 계층이 속하는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근대도 장르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근대는 요러한 계층이 들어간다. 계층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쪼개지죠, 자꾸 이렇게. 개념이 쪼개지고 정보량이 복잡해지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이거 다 통째로 내가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고 읽으면요, 시간 무지 걸려요. 그런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인데,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자세히 물으면 이제 그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세기 초 문학 독자층 중에는 전통과 근대 두 범주에 기속시키기 어려운 독자층, 그러면 이게 제3의 독자층이니까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이 시기 신문학의 순수 문학작품. 자, 그러면 뭐예요? 어떤 장르인지가 나오는 거죠.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 문학 소설 등을 향유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자, 그래서 이건 다 동그라미 독자층이 즐겨봤던 장르. 문자를 익숙하게 다루고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습득한 지식인층은 근대적 대중 독자층과는 다른 문학적 향유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들을 엘리트 독자층 해서, 자, 다시 한번 더 쪼갰어요. 뭐까지? 엘리트까지 딱. 엘리트.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장르를 즐겼는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이 뭐도 나올 수 있겠다? 계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확률이 높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읽기 전에는 오케이. 지식인층이 나왔대요. 계층 나왔죠? 지식인층이라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읽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번부터 볼게요.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서 엘리트 독자층이 분화되었다. 아니, 근대랑 엘리트랑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 자, 이거 괜찮네. 가 아니에요. 되게 쉽게 우리 해결할 수 있긴 한데요. 만약에요, 이런 익숙한 말 말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학기술 용어로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는 게 아니고 변형을 많이 줬단 말이죠. 지문에 없는 말 갖고 이 선택식을 만들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되게 쉬운 글이니까 그나마 쉽게 파악이 돼가지고 1번 X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른 장르에서 똑같은 원리를 출제했다 그러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안 냈어. 저는 이렇게 안 냈는데 이제 피세처럼 이렇게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질 요건은 확실히 갖춰놨어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리고 이것도요. 자, 기준이 뭔지 지문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어떤 장르를 좋아했다 였으니까 신분까지는 괜찮은데 장르라고 한 말이 없죠. 자, 그래서 문학 독자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신분과 학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장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좋아하는 장르, 뭘 즐겼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를 알아서 지문 보고 찾으라고 준 거예요. 똑같은 원리 또 쓸 겁니다. 지방직에서.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쉽게 읽히는 글이 아니고 다르게 조금만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글을 만났다? 분명히 많이 틀립니다. 그 인사학 신청은 약간 난감해 할 거예요. 아니,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문제 만들었는데 왜 이거는 잘 풀고 이건 왜 못 풀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그냥 답을 쉽게 줘서 우리가 쉽게 맞히는 거지. 지금 이미 나 어렵게 낼래라고 인사혁신처가 마음 먹었어요. 제가 봤을 때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문제를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는 국어 선생님 중에서 유일하죠.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국어 선생님이 제가 유일하니까 제가 정말로 보장하는데 문제는 어려워지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엘리트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학작품 외에 자, 외국 소설도 읽었냐? 그럼 다시 가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엘리트는 어떻게? 신문학의 순수 문학작품,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순수 문학소설을 향유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럼 일단 외국 작품 받고 그럼 이거는 외국 작품이 여기 포함됐겠지. 이렇게 중원본 할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 문학작품이 맞겠네라고 추측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네. 3번이 정답이네. 답이 너무 쉬웠어요, 또.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근대적 대중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통적 독자층에 속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없는 내용이죠. 부유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3번이 너무 답으로 딱 명확하니까 넘어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여러분 긴장해야 될 건 이 문제는 그냥 92%의 정답률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과학 지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과학 지문이 7급에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과학 지문 났는데 9급에서는 거의 안 나왔고 9급에서는 21년 지방직 이후로는 또 과학 지문 안 났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그것도 한 지문이 아니고 세 지문이나 줬어요. 기술까지 포함하면. 지금 보시면 5번, 6번, 7번, 8번의 지문이 그러하잖아요. 그죠? 뭘 얘기한다? 어려워질 조건 다 갖춰놨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정보量많은 거나 복잡한 소재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면 여러분 많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정이에요. 수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죠? 유기성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풀어야지 잘 푼 거고 아니면 여러분 감으로 푼 거예요. 자, 이거는 감으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된 거긴 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유기성 따져가지고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따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는 보통 귀로 듣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앰프에서 강력한 저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소리를 몸으로 느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청 주파수 대역의 하한인 20Hz. 그러면 가청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이죠. 들을 수 있는 게 20Hz인데 그보다 더 낮아. 그 정도의 낮은 주파수 진동이 발생하면 우리의 몸은 흔들리지만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게 20Hz인데 그보다 낮으면 못 듣는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흐름상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나 그냥 읽었는데 그냥 자연스러워서 넘어간대가 아니고 자, 들을 수 있는 게 20Hz인데 그보다 낮은 주파수를 들려주면 못 듣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원래는. 우리는 이 들리지 않는 진동을 초저주파음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음이죠, 그죠?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 맞죠? 소리로 간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음이라고 붙였으니까 유기적인 흐름상 맞네 하고 니은도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높은 주파수의 영역에서도 귀에 들리지 않는 진동이 있다. 자, 높은 데서도, 낮은 거 말고 높은 데서도 귀에 들리지 않는 가청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 보통 2만 Hz 이상의 진동이 귀에 도달하면 소리로 인식한다? 아니, 안 들리는 거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 얘기해야지 소리로 인식되는, 즉, 들리는 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들린다 대신에 소리로 인식되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이미 부자연스럽고, 오케이, 3번으로 바꾸는 게 맞네. 수정해야 될 곳으로 적절한 것은 3번이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정은 유기성이다. 잊지 마시고 5번 갑니다. 5번 기술 지문이에요. 물론 쉽죠. 어렵지 않아요. 왜 쉽냐? 자, 이 순서 맞추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쉬운 거다? 눈에 띄게 서로 어떻게 해요? 매개체, 유기성이 그냥 딱 표면화되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무조건 쉬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선택지부터 먼저 보시고 나뉘면 나니까 나나 다 볼게요. 자유롭게 말하다 펼 수 있는 롤러블 TV가 개발되었다. 뭐죠? 시사적인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거의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맞죠? 100% 아닙니다. 시사적인 게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나일 것 같은데?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거나 작게 접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펴서 사용하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상용화될 날도 멀지 않았다. 자,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 화면이나 모니터는 평평하고 딱딱한 것인데 어떻게 접거나 말 수 있지? 자, 어떻게 우리가 접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부터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볼까요? OLED 기술은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니터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갑자기 모양을 변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놈이, 그게 가능한 기술이야. 갑자기, 나부터 시작해야겠네. 라고 먼저 감을 잡습니다. 그럼 1번은 2번이니까, 나 다음에는 둘 다 가로 가야 돼요. 자, 가볼게요. 그 원리, 그 뭡니까? 어떻게 적거나 말 수 있냐라고 하는 원리를 알려면, LCD와 OLED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오케이. 야, 다보다는 확실히 나가 맞구나. 왜? OLED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먼저 던져주고 난 다음에 OLED가 뭔지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는 다보다 먼저 나와야겠죠. 오케이. 자, LCD는 다른 조명 장치의 도움을 받아 시각적 효과를 내고, 다시 말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따라서 LCD는 화면 뒤에 빛을 공급하는 백라이트가 필요하다. 그죠? 자, 백라이트가 필요하다. 그럼 뭘까? 물론 전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접지 못한다는 얘기 나오려고 하는 거. 접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짐작되긴 하죠. 자, 여하튼 LCD는 백라이트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다야 라야. 다는 어떻게? OLED 기술은 모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모니터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딱딱한 유리 대신에 쉽게 휘어진 특수 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함으로써 둥글게 말았다가 펼 수 있는 화면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괜찮네? 괜찮은데 다로 가도 괜찮은데 뭔가 약간 좀 찝찝해. 가볼게요. 반면 OLED는 화소 단위로 빛의 삼원색을 내는 유기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고, 그래서 백라이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얇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라가 와야 돼요? 다가 와야 돼요? 하면 라가 와야죠. 왜? 자, 가가 뭘로 끝났어요? LCD는 백라이트가 필요해로 끝났어요. 그럼 라는 뭘로 가야 돼요? OLED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 보니까 굳이 백라이트를 안 넣어도 되니까 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나가 라로 갔다가 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유기성 가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데 라가 와야 돼. 왜 라가 와야 되는데 가에서 백라이트 얘기했거든. 얘는 필요하다. LCD는. 근데 라는 OLED는 백라이트 필요 없다. 그래서 얇게. 이게 필요 없으니까 얇게가 가능해로 끝났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리고 다로 가서 그렇게 얇게로 가능하니까 변형할 수 있으니까 둥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던졌던 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다라고 인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 8번도 마찬가지인데 이 질문 역시도 뭘 하고 있다? 쪼개고 있어요. 어떻게? 자,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질문 아니고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내온 동물이 있다. 그리고 외온 동물이 있다. 그래서 외온 동물은 뭔데? 하니까 외온 동물 같은 경우에는 내온 동물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내온 동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체온 유지하는 거죠. 그럼 얘는 자기 힘으로 체온 유지해야 되니까 먹이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로 이어졌고, 외온 동물은 환경에 영향받아서 주변 환경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먹이가 많이 필요가 없더라. 이런 얘기로 첫 번째 문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넘어가면, 그런데 이번에는 항온동물과 변온동물로도 구분하기도 하더라. 그러면 항온과 변온으로도 가냐? 그러면 항온은 뭔데? 항상 온도가 일정한 거고, 완전 똑같진 않죠. 약간의 변형이 있다고. 변형은 항상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게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데, 한때는 내온이면 항온이고 외온이면 뭐다? 변온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그런데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열을 획득하는 방식, 열을 획득하는 방식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내온이냐, 스스로 획득하느냐, 아니면 외온이냐. 와, 체온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즉 뭐예요? 항온이냐, 아니면 변온이냐. 요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즉 내온이면 항온이고 외온이면 변온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온 동물에 속하는 많은 종류의 해양 어류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체온이 크게 변하지 않아. 자, 그래서 그럼 이 물고기는 뭐예요? 해양 어류 물고기는 뭐죠? 외온인데 항온이었다는 얘기죠. 즉 그래서 외온이면 변온이다라고 하는 공식에서 어긋나는 그런 발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어떤 내온동물은 체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박쥐는 겨울잠을 자면서 체온을 40도나 떨어뜨리는 그런 내온이지만 변온동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뭘로 끝났다? 상관관계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뭐 얘기하기 위해서? 내온동물과 외온동물 얘기하기 위해서? 아니, 내온동물, 외온동물, 항온동물과 변온동물은 이러이러한 동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내온이면 황혼, 외온이면 변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발레로 이런 것들을 박쥐나 아니면 어류 같은 걸 될 수 있다라고 끝났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이 종착지에서 얘기하는 말은 네온이면 황혼이라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7번의 정답 몇 번이나? 2번입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으로 가장 격차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마지막 내용이 원래 중심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이미 과학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정답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갈리는 내용, 갈리는 내용 이런 것들이 또 지문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 지문이 또 났다는 거죠. 어려워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 내용 일치로 물으면 7번 문제는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심 내용, 즉 주제 찾기로 물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열심히 안 봐도 빠르게 질문에 답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 정답은 2번이고 정답률이 96%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조절한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즉 올리거나 내리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체온 자체를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죠.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다는 얘기지 올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과 10번 한번 해볼 건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10번만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 10번이 예시문화의 문제에서 비슷한 유형이 나왔죠. 근데 그놈들 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시문화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10번 풀면 되게 쉽게 풀리지 않고 다 대비했으니까 한두 번 해봤나? 엄청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높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일정 수준까지는 학생들이 금방 맞춥니다. 원래 이걸 인사혁신처가 놓쳤죠. 그러니까 이 9번, 10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필 9번과 10번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궁극적으로 이건 이제 물론 당장의 어떤 지방직의 문제는 아닌데 궁극적으로 왜냐면 지금 이게 한 번만에 끝날 시험이 아닌 학생도 있죠. 그 학생들 위해서 조금만 사족 붙이면 독해는 내가 이제 독해력이라고 붙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독해력이라고 하면 이건 힘이니까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기술이 아니고 실력을 키우려면 이거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내가 어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지문 엄청 빨리 읽겠죠. 솔직히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걸 22분에 100점 맞은 학생도 나보다 못 빨리 풉니다. 저보다 더 정확하게 못 풀어요. 이유가 뭐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어휘력 자체가 월등히 많죠. 저는 여기 지금 나왔던 내용 중에서 생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백라이트도 알고 있어요. 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휘에 대해서 출중하게 내가 알고 있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거는 이 개개문 독해에서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게 그거죠. 지금 보시면 이집트에서 높은 신분은 귀족이나 아니면 왕이나 이런 높은 신분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다?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평범한 신분, 즉 평민들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런데? 왜 얘는 오히려 이상하고 비사실적으로 여러 시점에 걸쳐져서 그림을 그려놓았고 얘는 왜 단시점에서 하나의 시점에서 표현이 되었냐? 이거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세찬 미술의 사실성. 그 개개인이 나왔던 거죠. 이거 그냥 이집트라고 말만 바꿔놨지 논리는 똑같거든. 그 논리에 대해서 한 번만 이해하시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추상화는 뭐다? 왜 이렇게 비사실적으로 그러냐?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 얘기만 알고 있어도 이거 되게 빠르게 대입되어가지고 이해가 된다고요,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지문 자체를 거의 적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제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독해가 약해. 수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범위, 엄청난 난도의 그런 지문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정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공시 독해잖아요. 이거 어휘도 채워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 그거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과학 기술이 이게 잘 안 채워져요. 근데 과학 기술 지문 됐으니까 이제 우리 좀 골치 아파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과학 기술 때문에 와,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게 나올 거예요. 예. 뭐 근데 예상은 항상 제가 다 맞았지만 기억을 안 해주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들은 이제 존재하는 자니까 이렇게 비사실적으로 여러 시점으로 그렸고, 이거는 행위하는 자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다? 존재 아니라는 거죠. 존재하지 못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존재니까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벽하게 오히려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완벽한 존재로. 하지만 행위하는 자는 그냥 대충 뭐 나중에 모습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데 뭘 완벽하게 다 그려냈냐.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그리면 오히려 완벽한 거고, 단시점으로 그리면 비완벽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그렸니 하면 이집트 종교 영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사실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린 것은 종교의 영향 때문이고, 이 종교는 뭘 중시하더라? 정신성을 중시하더라. 그래서 그런 정신성을, 이원적인 정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존재하는 자는, 고귀한 자는 비사실적으로 여러 시점으로 통해서 그렸고, 오히려 행위하는 평범한 자는 사실적으로 그려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보시면 9번은 이거는 답이 너무 티나가지고 함정이 쓸모없는 건데,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건 4번이에요. 4번은 그냥 딱 봐요. 정답 보지 마시고. 이집트인들은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을 토대로 예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였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뭐가 바뀌었어요? 선호가 바뀐 겁니다. 예술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점이 나온 겁니다. 독특한 어떤 거? 여러 시점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우 반대예요. 선우 인가 반대라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정답이 되는 2번만 조금 어렵게 만들어줬어. 4번 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이 함정 정말 잘 먹히는 거거든요. 요 정도 지문에 딱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마지막에 정답 너무 쉽게 줬어. 그래서 이거 뭐예요? 89%예요. 문제같이 없어집니다. 네, 킬러 문제로 약간 만들려고 하다가 참았어. 다음에 안 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전 보인다고요. 그래서 지방지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먹겠어요? 이게 함정을 판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함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다 이해하시죠? 아, 나 이거 전에 한번 말렸는데, 선생님 모의고사 이렇게 냈을 때 완전 말렸는데 치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게 똑같이 낸다니까, 이제는. 그 함정을 이제 인사혁신제에서 만들어내는 국가직 지방직 문제에서도 똑같이 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억, 리을 중 문맥상, 지시대상 같은 거, 요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정답률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많이 연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거 높게 나온 거 보고, 야, 이거 이상하다. 훈련이 너무 잘 됐네. 싶긴 했는데. 자, 이렇게 그려진 그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부분끼리 조합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하며 장중한 형상을 보여주고자 한 의도의 결과이다. 그러면 완벽하고 장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은 당연히 높은 신분 얘기하는 거죠. 높은 신분, 기조. 네. 근데 요 니은의 그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그들은 누구예요?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기억과 니은 같지 않아요. 기억은 높은 사람은 얘기하는 거고, 니은은 높고 낮은 모두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모습 그대로 그려진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낮은 사람이죠. 행위하는 자들이니까. 자, 그러기에 그들은 이상적 규범에 따라 불변의 양식으로 그려졌다. 높은 신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것은 기억과 리을이니까 정답이 어떠하다? 네, 1번이 정답이다. 그리고 이건 매력적 오답 줬어. 3번으로. 안 속았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은 아마 잘 푸는 학생들도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게 89%의 정답률인데 예상보다 정답이 높게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건 70%대로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상하네? 뭔가 자신감을 얻었나? 아니면 정답률을 기재하신 분들이 다 문제를 잘 푸신 분들이 기재했나? 여하튼 얘는 자 계속 이 지문에 이꼬라집니다. 계속 보시면 자 보시면 조선시대는 한문소설과 한글 소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문은 중국에서 들어온 거랑 조선에서 창작한 거랑 다시 쪼개져요. 그죠? 네. 그리고 심지어 또 뭐 번역한 거.
조선 창작 말고 조선 번역한 것까지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한글도 쪼개져요. 네, 중국 번역 한글. 그 다음에 조선 창작. 조선 한문 번역. 조선 한문 번역. 그리고 완전 창작. 엄청 일부러 갈라놨어요. 이거 지금 한 지문만 그렇게 보면 약간 우연히 썼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이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내면 무진장 어렵고 여러분 무진장 많은 시간이 걸려요. 고민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킬러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가지고 진짜 운 좋게 여러분 잘 만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를 당대 지식인들은 한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외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기록한 문헌은 전혀 남지 않았고 대부분 이들은 어떻게 한문 소설 중에서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 소설 중에 결국 이에 관한 많은 기록은 남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만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복잡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거 끊어 풀어야 돼요. 1번 보시면 조선시대의 소설은 한글 소설보다 한문 소설의 종류가 훨씬 다양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대충 읽긴 했지만 한문 소설은 몇 개? 3가지고요. 한글 소설은 몇 개예요? 4가지입니다. 4가지죠. 다 읽어보시면. 자, 그래서 똑같이 3가지구나. 3가지 대 3가지예요. 자,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훨씬 다양했다라고 얘기 못해요. 이미 와요. 선택지에 있는 말을 옮겨 쓴 게 아니고 이 내용을 토대로 내가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바꿔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다. 아니, 한문이 아니고 한글 소설을 저급한 오락물로 여겼다는 거니까 따라서 2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넘어가시면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 소설은 조선에서도 인쇄된 책으로 읽혔기 때문에 필사본이 거의 없다. 자, 중국에서 들여온 한문 소설. 그러니까 전체 한문 소설이 아니고 그 중에서 특정지어서 요거는 필사본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 창작한 한문 소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문 소설이에요. 요 놈들은 뭐다? 필사본이 있는 놈이에요. 야, 이렇게 지문이 흘러가면 이제 문제를 어렵게 출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복잡한 구성으로 된 지문입니다. 문제 쉽게 줘서 그렇지 진짜 어렵게 낸 거예요, 이거. 네? 각오하셔야 돼요. 자, 조선의 필사본 소설은 뚜렷한 특징은 뭐 있는데 한문 소설을 필사한 경우에는 이본별 내용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한글 소설을 필사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조선 창작 필사본은 이본 차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글 소설, 이 중에 뭐에 속한지 모르겠지만 한글 소설을 필사했어. 그러면 이본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두 번째 문단은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한자로 필사할 때보다 한글로 필사할 때 필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개작하기 쉬웠다. 적절하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으로 어렵지 않게 문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핵심적인 내용을 묻고 있으니까 정답이.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변두리 내용을 이렇게 적절한 걸로 만들고 지금 이 복잡한 이 구성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중국에서 가져온 한문 소설을 필사한 것은 이본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X입니다. 왜? 중국에서는 필사본이 거의 안 돌아다녔다. 근데 필사본에 이본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 판단이 안 되니까 X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이런 끔뻑끔뻑 하시죠? 무슨 말인가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맘먹고 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지문이면 진짜 어려운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너무 쉽게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완벽한 유기성을 범위를 묻는 게 아니고 유기성을 묻는 거. 요거. 자, 한글 소설은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을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그럼 뭐 하는 과정에서? 이때 옮겨 쓰는 것은 필사본에 대한 얘기니까 필사하는 과정에서라는 흐름이죠. 다양한 이본이 생겨났다. 그래서 손으로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본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필사를 얘기하는 건 몇 번인지 그러면 2번 하셔야 돼요. 이거 그야말로 이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짓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유기성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만약에 12번 틀렸으면 유기성이 여전히 약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기성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더라도 공시 유기성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문제가 되는 13번을 가봅시다. 이제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정답은 몇 번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정답률이 84%니까 낮은 거 아니고 상당히 높은 건데 정답 1번이죠, 1번. 같은 언어 안에도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은 언어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왜 적절하냐, 얘가? 언어의 자율성이라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소리와 언어의 내용의 의미 간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형식은 약속으로 정할 뿐이다. 자율성 여기 대해서 이 내용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요런 얘기 갖고 1번을 정답으로 한번 사고력으로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못 풀어요. 지금 자율성이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언어의 내용이라고 하는 놈이랑 형식이라고 하는 놈이랑 필연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게 1대 다가 될 수도 있고 다 대 1이 될 수도 있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도 설명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내가 문법 개념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같은 언어 안에서 다양한 방언 형태가 존재한다. 그럼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미는 동일한데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죠. 즉 의미 동일은 뭐예요? 다시 말 바꾸면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1인데 표현, 즉 그걸 표현하는 형식 자체가 2 이상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 간의 관계가 1대1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서 정답이 1번인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문의 내용을, 지문 중에 어떻게 그런 내용이 있었냐고, 어디에 있었냐고,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지문의 내용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문법 개념으로 바꿔내서 다시 정답 풀어주시는 거죠. 이거 뭐다? 그냥 문법 개념을 대놓고 물었습니다. 개념 암기예요. 암기식 문제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암기 낸 겁니다. 이거 그냥 옛날 문법 문제지 뭐. 근데 옛날 문법 문제지만 워낙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많이 접해본 문제라서 솔직히 자의성은 되게 어렵게 됐어요. 근데 나머지 사회성이나 역사성이나 추상성은 되게 쉬워요. 지문 보면 다 읽혀져서 소거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쉬우니까 넘어간 거지, 실제로는 원리적으로는 뭐다? 개념 암기를 묻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암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문제 틀리게끔 된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14번이죠. 14번 설명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거 설명 듣고요. 설명 듣고 여기 쭉 보고 이거 자음 초성이 있다. 있는 의와 없는 의 했을 때 있는 의 같은 경우에는 이로만 발음해야 되고 없는 의 같은 경우에는 조사냐 아니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가 맞다 아니다. 조사가 맞은 의 같은 경우에는 의도 되고 애도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아닌 의 같은 경우 다시 이름절이냐 아니냐로 가야 됩니다. 이름절이 맞다 그러면 의고 이름절이 아니다 하면 의도 되고 이도 됩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지문 다 읽고 이렇게 다 나열을 하겠다. 못해요. 시간 내에 못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면 어떻게 된다? 꼬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도 되고 조사니까 애도 되지. 거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임제니까 의도 되고 이도 되네. 한 가지만 할만 가능하다. 틀렸네. 2번이네. 선택지 곱하러 와서 보고 정답하고 넘어가는. 몇 초권? 이게 3초권. 진짜 3초 만에 풀었어요. 3초권. 정말 3초 만에 풀었습니다. 정말로. 가짜는 치고 5초 해드릴게. 그러니까 이거 지문 읽고 이렇게 못 풀어요. 여러분, 나 문법 지문으로 풀면 되지. 문법 지문으로 풀면 되지는 다른 문제들이 안 헷갈리고 지금처럼 나머지가 다 쉬울 텐데, 솔직히 이거 정규 문법 곡선에 그려주면 엄청 쉬운 버전이라서 굉장히 특이한 문제인 겁니다. 이건 국가직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했던 거를 다른 시험에서도 가능할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법 지문 보고 풀면 되지. 안 될걸요.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작정하고 냈어요. 인사혁신처가. 대신 쫄아가지고 혹시 시간이 너무 부족할까 싶어서 또 너무 어렵게 느껴질까 싶어서 답을 쉽게 준 겁니다. 그리고 화났을 거예요. 인사혁신처가. 아니 이걸 이렇게 쉽게 풀어? 여하튼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에는 의라고 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의의 발음에 대해서 표준 발음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학생도 꽤 있죠. 그러니까 67%의 정답률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게 그냥 안 읽고 풀렸다 그러면
22분까지 가능하고 읽으면서 풀어야 된다. 이거 한 문제에 5분 쏟을걸요? 정말로? 뭐 평균적으로 3분 이상 쏟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부터는 논리 문제인데, 솔직히 여러분 논리 쉬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만약 저한테 배웠으면 저한테 너무 잘 배웠다. 너무 잘 배웠다. 저한테 안 배웠다 하시면 잘 모르겠고, 여하튼 잘 푸셨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인사혁신처 이거 좀 어렵게 낸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쉽게 풀지 몰랐지, 인사혁신처가. 그리고 수로논리 예시문학에서 냈다가 이번에 수로논리 한 문제도 안 냈어요. 일부러. 참. 자, 그런 거 보시면 인사혁신처가 논리에서 뒤통수로 확 치면서 야, 이거 너 풀 수 있어 하고 딱 줬는데 풀었어. 야, 그럼 이게 전체 정답률 어떻게 되지 하고 약간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 이제 변화하는 시험에 맞춰가지고 질문을 다 써놓고 혹시 너무 애들이 어려워할까봐 학생들이 어려워할까봐 쉽게 딱 줬어. 근데 너무 쉽게 나온 거지. 이제 빡쳐 있을 겁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문제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게. 자,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있는데, 설명에는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이나 넷째 주 목요일. 그러면 3목요일이나 아니면 4목요일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3 아니면 5, 3, 5와 4인 거죠.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병이 셋째 주 목요일날 개최하면 이번 주에 완료해야 된다. 자, 그래서 셋째 주 목요일이면 홍보, 그 다음에 제작 이번 주, 홍보 제작 이번 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결론. 자, 너희들의 모두 의견이 다 맞다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야 된다. 홍보 포스터 제작.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제 논리 책에 있죠. A, O와 B이고, 생략된 거 하나 있고, 자, 그리고 A면 어떻게 한다? C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C가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 논리책에 거의 그대로 예시문항이 있는데 이게 개념 설명이 있죠. 자, A가 반드시 확정되어서 C가 확정되니까 그러면 이거 갖고 A를 반드시 확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not B로, 즉 선언지 제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확정되니까 C도 확정돼서 결론 C가 나온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not B니까 not B가 뭐 있습니까? 자, B는 원래 뭐 있으니까 넷째 주 목요일 날 하는 건데 B는 안 된다. 즉 넷째 주 목요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넷째 주 목요일은 안 돼요를 얘기하고 있는 게 몇 번인가? 3번이니까. 이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100%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이 100%까지 오거든요. 완전 똑같지 않으니까 약간 차이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니 이거 100%인 것 같은데? 이거 책 찾아봐요.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생략된 전제찾기 그 개념 설명 보시면 완전 적중이에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 와씨.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89%의 정답률 좋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잘 풀었네. 솔직히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맞거든요. 제가 일부러 개념 설명 집어넣었는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볼게요. 16번 문제를 꽤 많이 틀렸어요. 이게 77%의 정답률인데 이거는 책에 있냐? 이 책에 있어요. 자, 책에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거나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쇠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에는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면,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생활이 편리해지는 동시에, 자, 편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 돼요. 자, 실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동시에, 자, 실업한 동시에 경기가 침체해야 됩니다. 침체를 겪어야 돼요. 자, 이거 갖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해봐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얘는 지금 보시면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만으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조건문이니까. 선언문도 조건문이죠. 아시죠? 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언문인 조건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로 뭘 따져봐야 되고, 네. 혹시나 선택지가 가정형이지,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고 가정형이지. 아니야.
두 번째는 모순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모순 없어요. 딱 봐도.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네. 경우의 수 하셔야 되죠. 물론 기루법도 있는데 그거 우리 까먹자고 했잖아요. 경우의 수 하셔야 된다고 했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언문이 나왔으니까 경우의 수가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인공지능이 일반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 일반 지능이 만들어진다라고 가정하면 인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낫 쇠퇴한다라고 가정도 해보고 2번 자, 낫 인공 쇠퇴도 가정해보고 3번 인공과 그 다음에 쇠퇴 모두 다 되는 경우를 가정해봐야 돼요. 이 인공우와 쇠퇴니까. 그럼 1번의 경우에 보시면 자, 인공이 돼? 그러면 편리와 실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낫 인공의 쇠퇴예요. 그럼 뭐예요? 실업엔 침체가 나야 됩니다. 3번 인공과 쇠퇴가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편리, 실업, 침체요. 그래서 셋 다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실업, 즉 직장을 잃는다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3번이에요. 뭘 가든 3번은 확실히 되겠네라고 결론 내려서 문제를 맞춰야 된다. 있었니? 네, 있어요. 계기문이나 아니면 논리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네, 선언문부터 가르쳤으니까 선언문에 보시면 경우의 수 따지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 때 계속 얘기했고 마지막 파이널 때 설마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높아심에서 항상 그게 문제야. 제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나온다고 했죠. 설마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야 솔직히 이게 선언문의 경우의 수는 7급도 안 나왔다. P세트도 안 나왔는데 설마 나오겠냐. 나왔어. 네, 여러분 기억 못하면 좋아요. 저는 여튼 규의 저주는 수능을 떠나서 공시에서도 계속되네. 자, 여튼 이 논리 설명을 지금 듣고 이해가 안 돼요. 하시면 이거 제 강의를 안 들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네. 아니 솔직히 논리 기본편은 10강밖에 안 된 사람인데 뭐 저는 물론 이제 그것만 듣고는 충분하지니까 문제도 다 풀어봐야 되니까 계기문 논리 정도는 합시다. 계기문 논리 정도 하면 그 시간 내에 충분히 다 가능하고 계기문 논리 20강도 안 되죠? 한 15강인가 16강 정도 될 겁니다. 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17번 문제는 89%죠. 자, 갑이 출장 가면 을은 안 가고 갑이 출장 간다 그러면 낫 을이다. 자, 을이 출장 안 간다. 낫 을이면 병은 낫 휴가다. 근데 병이 휴가를 냈대요. 자, 그러면 병이 확정되었으니까 대우 이용해서 을도 확정되고요. 자, 왼쪽에 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대우 이용해서 을이 확정됐으니까 낫값. 낫값이네요. 자, 그래서 낫값이 확정되기 때문에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내는 문제로 있었던 문제죠. 논리 문제는 깔끔하게 다 100% 적중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왜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진짜 너무 억울해, 나는. 옛날에 진짜 적중한 거 다 홍보도 해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알바로 돌려야 되나? 제가 그거에 당해본 사람에서, 다른 선생님이 알바 공격에 당해서 신문에 와서 공문 왔더니, 똑같은 것 같아요. 자, 1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크게 한 건 했죠. 솔직히 이렇게 강화 약화를 만들었으면 잘 만든 건데, 우리 학생들이 훈련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는 강화하는 거 한번 찾아봐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어려워할까봐 이렇게 쉽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도시 이외의 지역의 초중고 교사가 부족하니까 자 그러면 뭘 해야지?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확충해야지 도시 이외의 교사가 는다. 도시 이외 교사가 확충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강화하는 거 찾아봐. 그리고 이제 강화 약화 문제는 똑같은 거 찾으면 되죠. 똑같은 말 하면 강화인 거니까. 자,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몇 번이냐 하면 A국은 정부 교육 예산이 풍부해서 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 환경과 도시 교육 환경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니 이게 뭐 교육 환경 얘기하고 있어. 교사와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안 되겠죠? 2번 A국에서 도시 이외 지역에 근무하던 사회 초년생들이 연봉을 낮춰서라도 도시로 이직한 주된 이유가 교통시설, 날 바꾸면 뭐예요? 기반시설 부족하니까. 그럼 지금 얘죠.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도시로 못 가더라.
그 얘기랑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2번 정답이네. 그래서 기반시설이고 교통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일부러 이 18번 같은 경우에는 논지를 이렇게 써놓고 좀 숨겨놨잖아요. 숨겨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논지 뭔지 찾고 그 다음 그 논지에서 말 바꾸기 해가지고 2번을 정답을 하는 두 개의 사고를 활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만 정답률이 높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빡쳐있다 그 얘기고 18번도 되게 잘 냈어요. 18번은 왜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19번이구나. 19번은 왜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률이 86%인데 예? 와, 이거 진짜 이것까지도 잘 풀었다고? 솔직히 이거 과학 지문을 안 하고 사회 지문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과학 지문 포함시키면 그쵸? 엄청 높죠. 자, 한번 가봅시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문이 전 정상 과학 영역이 있고 그리고 과학혁명 정상 과학 시기가 있고 그리고 과학혁명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상 다음에는 과학혁명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번으로 요구를 가면 절대로 이렇게는 못 간다라고 했으니까 정상이거나 과학혁명이면 낮 전 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낮 전 정상은 어떤 건데 지문을 찾아보시면 낮 전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패러다임이 없다. 어디 갔냐 여기. 낮 전 정상.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했다. 이런 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가 나왔습니다. 일부 사회과학 분야는 과학의 발전 단계상 아직도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성숙이 뭔데? 말 바꾸면 성숙은 정상과 과학혁명이에요. 자, 정상 또는 과학혁명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럼 이 얘기는 낮 정상과 과학혁명이니까 풀어내면 정상도 아니고 과학혁명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 정상입니다. 그리고 전 정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다?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했다고 들어야 되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이거 강화 약한데 논리를 섞어놓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구조로 봤을 때 이거 장난인데? 다음 번에 이거 조금만 꼬아내면 진짜 어렵겠네 라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변화의 방향성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험지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거 지금 분명히 이거 묻고 있어요. 지금 성숙한 수준에 한 번도 도달 못했다. 그러면 성숙이 뭔데? 정상 아니면 과학혁명일 때는 성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도 못했으니까 낮 정상과 과학혁명이고 그러면 정상도 아니고 N 과학혁명도 아니어야 되니까 전 정상밖에 없습니다. 전 정상 같은 말이 뭔데 하면 패러다임을 한 번도 정립하지 못한 거니까 정답이 그래서 정립을 한 번도 하지 못해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밖에 없으니까 4번으로 몇 번 꼬아낸 거예요. 근데 지문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19번 너무 잘 풀었어. 대부분이. 근데 이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제가 지문의 내용만 좀 바꿔가지고 내버리면 여러분 19번 진짜 어렵게 느끼실 겁니다. 예시문항 2에서 우리 15번 문제 진짜 어렵죠 이거. 그거를 저는 솔직히 그냥 이거 똑같이 나올 거라고만 기대하자. 설마 변형되겠는데 변형된 거 나왔어요. 근데 정답을 너무 잘 찾아낸 거야. 솔직히 진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고 이거. 쉽긴 합니다. 물론 패러다임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이해하셔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정말 잘 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 이건 진짜 이상한 미스테리예요. 20번은 오히려 쉽죠. 91%의 정답률인데 그냥 이건 정답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면 영민은 죽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소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소유도 죽는 사람의 수가 최소화되는 선택을 이미 했죠. 그래서 한 명이 죽더라도 5명 살리는 선택을 한다. 즉 최소가 되게 죽게끔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 4번으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의 구성 자체는 꽤 어렵게 출제를 한 거예요. 정답이 쉽게 보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훈련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 맞히는 데 대해서 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예상보다 너무 잘 풀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연찮게 제가 봤을 때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 예상에도 한 80점 나와야 돼요. 평균 정답률이 80% 정도 나와야 되는데 88%, 87%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오, 이걸 이렇게 잘 푸네? 라고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이제 정답률 받아봤으니까 딱 알겠죠, 이제. 야, 이것 봐라 할 거고, 야, 이제 이렇게 되면 변별력 없으니까 안 된다. 좀 더 어렵게 내도 된다 라고 판단해서 지방직 때는 어려워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구조에서 말만 좀 잘 바꿔내고 약간만 좀 어렵게 내더라도 와장창 어려워질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 분명히. 예년과는 달라요. 예년에는 어떻게 하든 쉽게 냈어. 이전의 시험들을 보면 이 구조를 지킨다면 이건 쉬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대놓고 어렵게 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국가직 이 9급 국어 시험 보고 쉽네, 괜찮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시고 어려워질 수 있는 시험에 좀 대비하시고 쭉 한번 보여드리겠죠. 근데 솔직히 이거 19번만 하더라도 20번도 약간 변형 주고 힘 주어가지고 문제 만들면 어려울 것 같고요. 19번 진짜 어렵게 된 겁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논리 그대로 따라가지고 제가 다른 문제 만들면 여러분 와장창 틀릴 거예요. 정답률 60% 나고 왜 이런 문제를 저한테 주십니까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문제를 이렇게 높은 정답률로 풀어냈으니까 이제 이 시험 갖고 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높아심과 우려감이 정말 많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여러분 보셨을 때는 난 그래도 계속 쉬운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논리도 잘 따라와 보시고 이 논리대로 가면 와 이건 정말 인사혁신처가 좀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결과는 우연찮게 쉽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앞으로 지방직 시험은 어려워질 거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꼭 먹고 가시고 그러면 어려워지면 시간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프로시험러라고 하는 제 마지막 특강 있죠? 프로시험러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되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 시간 부족한 거 단단히 맘먹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방직 때는 그 강의를 꼭 보시고 아니 지금 다시 꼭 보시고 시간이 정말 부족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뒤통수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네. 조심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요. 조심하면서 한번 사뿐사뿐히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어차피 제가 이제 문제의 어떤 논리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해설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나는 이 문제 왜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지 왜 이건 오답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Q&A 올려주세요. 그러면 뭐 저희 연구원이 달든 제가 달든 답변 잘 달아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테니까 다만 우리가 왜 이 해설 강의를 봤다? 네, 지방직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지방직이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쭉 한번 풀어서 오랫동안 설명했으니까 저의 본심을 잘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